비인가 시설 집단 감염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 안팎으로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일부 시설의 집단 감염 여파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말쯤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롭게 발표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말에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 방안 중에서는 일단 지금 수도권 2.5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완화는 시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이제 그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발생했던 대전에서 집단 사례 때문에 아마 변수가 좀 작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조정안에서 아마도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연장을 하게 되면 설 연휴 전까지는 연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연장을 하게 된다라면. 근데 그 설 연휴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이나 추석 같은 그 큰 명절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설 연휴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고향 방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고향 방문을 지난 추석 때처럼 강력하게 그러니까 자제 권고하는 수준으로 좀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만약 연장된다면 설 연휴 직전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이 이제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간략히 살펴보면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관련 시설 종사자 성인 등을 상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부의 우선 접종 순위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처럼 그러니까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발표된 거에 보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는 2분기 접종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 고령층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고위험 시설로 특히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했던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접종 대상자고요. 그리고 의료진 중에서도 특히 환자와의 접촉,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이 높은 빈도수가 높은 의료진이 1분기에 가장 처음으로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료진이나 고연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접종 대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 부분이 빠진 거는 지금 코로나19 백신들이 실제로 청소년 18세 이하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니면 영유아의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연령층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위험군이라고 그러면 임산부가 있을 수 있는데 임산부 데이터도 실제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도 아직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령층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맞는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의 경우에는 노년층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만 접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에 독일에서 한 언론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이 없다. 그러니까 8%에서 10% 정도의 효능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낮은 수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실제로 제약사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고 독일 정부 측, 보건당국 측에서도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독일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를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아직 불충분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향후 어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효능이 낮게 되면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후 관계는 향후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접종 순서를 두고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를 확산할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젊은 층을 오히려 먼저 접종하는 것이 확산 저지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주장하시는 그룹들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네.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뭐 95% 정도의 예방률을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예방률이 이제 감염이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임상 증상을 인지를 못하면서 확진이 안 됐고 체내에서 일정 숫자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체내에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은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에 방점을 둔다기보다도 물론 일정 그룹에서는 예방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감염됐을 때 임상 증상을 낮춰주는 오히려 네. 치료제와 유사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만큼 젊은 층은 만약에 백신을 맞았을 때 개인 방역 수칙을 안 지키게 되면 이 활발한 사회 활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좀 타당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가장 제가 기대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긍정적인 부분은 노년층, 특히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치사율을 낮춰줄 수만 있으면 네. 이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가 고연령층이 되는 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개인 방역 수칙을 한동안 지킬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네. 자,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백신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논란인데요. 제약사들은 변이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도록 백신을 개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개량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플랫폼 자체가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고 거기에 삽입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랫폼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건 사백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 자체를 쓰게 되는데 네. 독감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타다 보니까 계속 변이주로 바꿔주거든요. 예. 백신주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허가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주만 바꿔서 그로 만들어진 백신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만 바꿔주면 신속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심사 절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바뀐 그 타겟이 효능을 보이느냐 예.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향후에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백신을 아무리 빨리 개량한다고 해도 변이가 일어난 다음 그에 맞춰서 또 백신 개량도 이루어지는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쫓아가는 모양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쫓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이주가 나올지를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을 해서 보편적으로 유행을 하는 그 변이주를 백신주로 사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를 따라가는 모습밖에는 될 수가 없는데 예. 일단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러스하고 새롭게 나타난 변이주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꿔주는 개념보다는 다가 백신 형태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바이러스를 백신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3가 또는 4가 백신까지 이렇게 해서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변이 현상은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